미국이 지금 쌓이고 쌓인 부채나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 네네네. 어떻게 판을 바꾼다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를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송수신이나 금융기관 결제, 그다음에 금융거래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 쓰세요라고 규정만 내리면요. 예, 유튜브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유신익 박사님 오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간을 내셔서요. 미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제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주제로 미래 경제 얘기할 텐데 책의 부제가 경제의 신은 죽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경제의 신이 누구예요? 경제의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주체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 통용했던 논리들이나 기법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롭게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알고서 국가들이 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아마도 제가 주목하는 거는 화폐 쪽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근간 자체는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에 너무 금과 억조로 목매어서는 적응할 수 없다. 네. 돈 벌 수 없다. 그죠? 네. 그 변화들을 인정하고 빨리 그죠? 받아들이라. 책에서 보니까 꿀벌하고 스웨덴 경제를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재밌는 예화인데 이제 꿀벌하고 스웨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러이러해야 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예전에 케인즈학파에 따르면은 지출을 하고 돈을 푸는 거는 정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자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틀을 깨고서 첫 번째 누가 이제 잘 살기 시작했냐? 미국이 이제 잘 살기 그렇죠. 시작했죠. 예.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이제 경제학자든 전통 우리 오스트리아 경제 원론 학파든 이런 분들한테 항상 비난을 듣습니다. 근데 나라는 항상 부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꿀벌은 네. 사실은 몸의 형태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물리학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네. 몸통이 너무 비대하고 그다음에 둥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날개는 작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형태로만 보면은 날 수가 없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꿀벌 잘 날아다니죠. 꿀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통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었던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날개짓 자체가 1분에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 책 보셔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RPM을 높여가지고 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날 수 없는데 네, 네. 원론적은 예. 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죠. 날 때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리고 거기 전통에서 약간 벗어나서 미국이 어떻게 변모를 했는지 이걸 보고서 분당 12,000에서 15,000번의 날개짓을 네, 네. 한다. 꿀벌은. 네. 네. 그래서 시속 시간당 15에서 20마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책들, 경제학적 기법들은 우리가 경제학 원론이나 책, 그 도서, 그다음에 어떤 신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유지가 되는 패턴들이 있더라. 그게 스웨덴이란 겁니다. 스웨덴 경제가 스웨덴은 어떻길래?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우리가 학자금 같은 경우, 대학 학자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무료가 되고요. 엄청나게 복지가 잘하는 데가 여기 네. 북유럽이잖아요. 예. 복지가 잘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걷습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국민들의 모든 그 인식 자체가 결국에 이 세금이 우리 자식들과 우리한테 베너핏으로 다 온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이 어떤 산업을 갖다 키우자라고 하면은 그 산업이 진짜 그 잘 나가는 예를 들면은 그들이 키우려는 뭐 IT가 됐든 핵심 산업이 됐든 항상 정부가 키우자 그러면은 키우자는 방향대로 다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 민과 관이 합동 체제예요, 모든 게. 관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공무원의 개념의 분들이 계속 이제 그 관료로서 열심히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산업에 투여됐던 분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관료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재정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잔존하는데 열심히 국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세금 납부를 하니까 경제가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정부하고 민간하고의 계속 협력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임금의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절대 인구는 작지만
복지 자체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양극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갈등이 반목이 없어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오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인 거죠. 꿀벌은 그냥 꿀벌이 나는 걸 보지 않고 꿀벌에서 책으로만 공부했다면 이런 몸통에 이런 날개 구조로 날 수 없어. 스웨덴 경제처럼 그렇게 벌어가지고 다 세금 왕창 걷고 국민들에게 다 쏟아붓은 경제 성장 할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벌은 날고 스웨덴 경제는 잘 나간다. 네. 그러니까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건데 그런 예를 좀 또 들어보죠. 그러면 일본도 그래. 일본은 뭐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 했는데 최근에 좀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일본 네. 얘기도 책에 쓰셨던데. 일본이 사실 네.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디플레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근데 저는 23년도에 일본에 대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일본의 주식 자산을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피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본이 망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은 이미 선진국 경제 반열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진국 반열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 규모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경제를 보고 매크로를 분석하고 자산시장을 대하거나 비즈니스를 대할 때도 숫자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툴은 이제 조금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좀 그래요? 멀리 해야 됩니다. 딱 숫자를 보잖아. 데이터 디펜던시 아니야. 데이터 디펜던시지만 그 디펜던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나머지는 정성에서 많은 부분이 좌우가 됩니다. 정량적인 예, 것보다도. 즉 일본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 있지만 아시아권을 넘어서 선진국 경제 반열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YCC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초저금리하고 거의 이제 마이너스와 관련되는 이제 그렇죠. 금리 예. 정책들을 폐지를 이제 했죠. 네. 근데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이렇게 장기간 유지를 하고 양적 완화를 일본은요 2000년대 초반부터 했어요. 동해대진부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환율 조작국 미국이 지정한 환율 조작국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하고 아시아권역에서 보시면은 무제한 통화 사업도 이제 공급을 해주고요. 일본이 어떤 정책을 피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큰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 익스큐즈를 줘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 이전에 우리가 돌아가신 이제 총리가 계셨죠. 그 전부터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 이전부터 사실은 일본은 미국에 대한 자본과 기업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IRA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미국이 공공연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전부터 반도체든 아니면 자동차 쪽이든 공장 건설을 갖다가 미국에서 꾸준히 해왔었어요. 미국 채권도 사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채 숫자로만 놓고 보면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디플레이션도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아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동안 그러면 디플레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동안에는 이제 좀 약간 못난이 경제로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요인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관료주의 정책이 너무 강합니다. 일본의 7대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그 출자 구조를 보시면 상호 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7개 상위 기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분을 소유해서 주인이 어딘지를 몰라요. 업종이 다른데 서로 이제 지분 출자가 되다 보니까 주인이 없고 두 번째는 주인이 없으니까 이거를 끌어나갈 만한 DNA의 혁신 전략도 없고 오너십이 없어요. 부재예요. 그러면 누가 끌어왔느냐? 정부에서 다 끌어왔습니다. 재밌는 예로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 강요들하고 그다음에 이 7대 기업의 그 CEO들이 아침마다 조찬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찬 미팅을 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규정하는 그리고 가이드가 나오는 규정들을 갖다 이 기업 CEO들한테 처음에 딱 설파를 해요. 그러면 이 기업 CEO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돼요. 그런 규정을 일본 경제가 계속 헤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기시다 총리가 이제
새로 들어서면서 네. 이 기시다 총리의 어떤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이 체제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의 노동자들 노조 연합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시다 총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임금 인상을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갑작스럽게 거의 2년 사이 만에 그동안에 거의 20년 동안 극복을 못했던 거로 보였던 디플레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인플레, 이제 수요 압력 인플레이션까지 네.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난이 오리였던 약간 그런 경제가 갑자기 탈바꿈을 하죠. 100조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숫자에만 있었다면 부채가 과다했던, 미국보다도 과다했던 일본은 네.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성적으로 관계,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그전에는 잘못된 민과 관의 이 통일된 어떤 정책들이 이제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통일돼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시너지를 얻고 있는 그런 오케이. 상황이다. 일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우리가 요 섹션에서 이제 미래 경제, 글로벌 경제 변화 가운데 통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네. 달러의 반기를 드는 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세계 패권이잖아요, 그죠? 달러가 그만큼 이제 미국은 달러 절대 안 놓죠, 그죠? 달러를 놓으면 그게 자기의 패권을 놓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 체제는 계속 강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이 통화 당국의 통화에 반항하는 가상화폐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좀 쇼킹하고 흥미로운 얘기하신 게 미국이 지금 쌓이고 쌓인 부채나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 어떻게 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영상에서 예. 일부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막 파티를 엄청나게 했는데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방송은 찍어야 돼. 그러면 옆방으로 이제 일단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너저분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쓰레기들은 이제 천천히 저쪽에서 옆방에서 이제 네. 할 일 하면서 천천히 쉴 때마다 그렇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치우면 됩니다. 그럼 안 치워도 그만이고. 안 치워도 그만 아니고 치우긴 치워야죠. 왜냐면 그렇죠. 이 스튜디오가 너무나 이제 쓸모가 있으니까. 예.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IRA에서 규정이 뭐죠? 미국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가 되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런칭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디지털 달러를 몇 % 이상 반드시 송수신이나 금융기관 결제, 그다음에 금융거래에서는 몇 % 이상 쓰세요라고 규정만 내리면요. 아, 그럼 잠깐만. 디지털 달러라는 게 우리가 눈에 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실물 그런 달러가 아닌, 네. 그렇죠? 어떤 그 정말 눈에 보이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달러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금을 옛날에 달러로 바꿨던 것처럼 기존의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이제 바꾸게 만들겠네. 맞습니다. 그죠? 네, 바로 이제 그 서로 대체가 바로 1대1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은 가격이 움직이죠. 근데 그렇죠. 가격 안 움직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달러 기준하잖아요. 1달러 대 테더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핵심 네. 그 코인 중에 하나죠. 1테더당 1달러가 유지가 되죠. 그냥 디지털로 1달러 디지털 코인을 미국이 정부가 찍어내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우리 종이화폐 1달러하고 바로 교체하거나 동등의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디지털 달러예요. 무섭네. 그럼 비트코인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죠.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미국이 왜 디지털 달러를 필요로 하느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쌓였는데 이걸 갖다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자도 너무 많고 더 이상 빌리기에도 여력도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통화를 탁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옆방에 가가지고 디지털 달러 찍어내요. 그래서 송수신이나 송금이나 뭐 어떤 금융 결제, 뭐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 몇 % 이상은 디지털 달러를 이용을 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 달러가 패권 잡기 이전에 원래는 파운드가 1등 통화였거든요. 네. 그때 스털링 블록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스털링 블록에서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그 나라가 몇 % 이상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런던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교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디지털 달러 똑같습니다. 그렇게 규정만 해버리면요. 돈이 어떻게 될까요? 금융수지 흑자가 되겠죠. 미국하고 거래해서. 미국하고의 거래에서 디지털 달러를 반드시 쓰게 하면 금융수지, 그러니까 금융으로 들어오는 수지가 돈이 들어오면서 흑자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채로 쌓여있던 부분들에서 수지 흑자를 달러로 바꿔서 바로 원래 전통화폐로 갖고 있었던 부채들과 이자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상쇄시켜 나가면 됩니다. 즉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간 달러를 갖다가 디지털 달러로 순환시켜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부채를 갖다 경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섭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스털링 파운드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의 통화패권 달러화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키신저가 이제 중동 가가지고 그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달러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했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라는 판도 변화 이걸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달러 패권을 가져간다. 와,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죠. 그 키신저 얘기 잠깐 하셨지만 사실 그때부터 달러가 우리가 화폐라는 특성이 뭐냐면은 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 저장, 물물 교환의 매개, 그다음에 교환 수단,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최근에 신용화폐의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기능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통화가 달러가 돼버린 거죠. 위안화는요, 이 중에서 한 개 혹은 두 개가 항상 모질라요. 유럽도 모질라요. 그래서 이제 1등 통화가 된 것이고, 앞에서도 그럼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밀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는 지금 그들의 백서에 의하면 거의 이제 한 10년간의 백서가 누적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다 상세히 읽어보시면 이 디지털 달러를 G7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이제 주요 선진국들, 일본 포함해서 선진국들하고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쉽게 말해서 일본 디지털 달러 송수신이 미국으로 되고 그게 독일로 되고 영국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데 여기 신흥국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디지털 달러는 당연히 송수신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이나 우리가 갖춰져 얘기하는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요. 신흥국 쪽에 이쪽까지 디지털 달러를 쓰게 하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페소하고 멕시코 페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하죠. 통화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암시장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페소화 가치가 하루에 이쪽 암시장 가면 5% 절하되고 이쪽 암시장에 가보면 10% 절하되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내일 슈퍼 가가지고 빵하고 과자하고 식료품을 사려고 페소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빤살 가다 보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살려고 딱 돈 내니까 아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 환장상들이 아까 암시장에 엄청나게 깔려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항상 뭐를 사기 전에 자기네 나라 통화를 못 믿으니까 어차피 그거 사가려면요 막 수십 개를 가지고 수십 그 지폐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달러로 바꿔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과 판을 바꾸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2년 이래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네요? 네네. 지금 이것도 갑론을박 얘기는 많았지만 이제 미국 이 통화 담당 그리고 이제 재무부하고 이제 페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거의 3년 전부터 5년 안에, 4년 안에, 3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공론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스위프트에서 이런 CBDC 시스템이 디지털 달러를 중심으로 2년 안에 런칭이 될 것이다. 근데 물론 갑론을박 얘기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갑론을박이 누구냐면요. 트럼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디지털 달러가 되면요. 이제 제 책에 이제 상세히 써놓긴 했지만요. 모든 개인과 금융기관들이 페드의 분산 원장에 기록되는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혹은 아마존에서 무슨 상품을 구입해서 디지털 달러로 결제를 하면요. 기록이 남는다 이거죠. 바로바로 결제가 되지만 그 기록이 바로 페드 분산 원장에 다 기록이 됩니다. 트랜잭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다 남습니다.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근거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돈 움직이는 거 걸까 봐 그런 거 아니야 트럼프가?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걸 혼자 맡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화당도 이거를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세력들을 기업하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또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어쨌든 그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맞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미국을 움직이는 그 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사결정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죠. 네. 그런 흐름들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그쵸. 거고요. 네. 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을 갖다가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네. 신재생 정책이 다 없어질 것 같죠. 네. 근데 그 태양광 정책, 미국의 태양광 정책은요. 그 전에 공화당에서 먼저 그 입법안을 갖다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막으면 모조리 안 돼라는 논리는 그것도 통하지 네, 않고 네, 그것도 대세의 그런 겁니다. 물줄기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예, 미래 경제에 나타날 변화들, 소위 경제 신이라고 표현하신 과거의 레짐,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네네. 그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적응할 수 없다. 그 예를 몇 가지를 쭉 들어주셨고 또 디지털 달러라는 굉장히 강력한 좀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네. 변화들에 관한 얘기까지 이번 섹션 얘기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익 박사님과 네, 즐거운 얘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